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인도는 서구권 국가들과도 잘 지내는 한편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의리 이런 거 아니고요. 인도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러시아와 무역 결제를 할 때 자기들 화폐인 루피화로 결제를 하는 그런 이득을 취했죠. 또 한편으로 중동의 사우디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이 자기들한테 점점 손떼기 시작하니까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진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과 한미동맹 수준의 방위조약을 맺으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편으로 원유 감산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을 안달나게 만들고 있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죠. 사우디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면 국제사회에서 외교 이야기할 때 오로지 국익만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와닿기도 하는데요. 동맹 혹은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국가 간의 관계가 상황이 바뀜에 따라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독일의 외교 관계 흐름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실제 이야기니만큼 듣다 보면 국가 간의 관계가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패전국가였는데요. 패전국이었던 만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패전국의 지위에 따라 얄타 회담이라고 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요 4개국이 패전국인 독일을 점령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은 독일을 분할해서 점령하는 걸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은 동독으로,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은 서독으로 연합국 진영 4개국이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전쟁 이후에 독일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세계대전에서 패한 패전국 정도로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저력을 가진 그런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당장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된 과정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했으면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겨우 한 달 정도 만에 굴복을 시켰고 영국하고 소련 역시 독일이 초반부터 거침없이 몰아갔습니다. 가정이기는 한데 만약 미국이 연합국 진영으로 참전하지 않았다면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 승리가 불가능했을 만큼 연합국이 정말 힘겹게 승리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이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딴 게 아니라 뛰어난 공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공업 생산력이었는데요.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업 생산력 대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연합군의 최대 산업 생산력을 보유한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죠. 당시 독일의 위상을 살펴보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독일은 세계 2위의 공업 대국이었고요. 당시에 독일보다 공업국 지위가 앞섰던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공업 생산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영국, 프랑스, 소련이라는 유럽의 3대 강국을 상대로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끌어갈 수 있을 만큼 독일의 공업력이 대단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업 생산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10년가량의 기간이 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짧은 거죠. 반대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 그 상태의 공업 생산력을 회복하는데 4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만 따지자면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은 일본과는 다르게 전쟁으로 인한 본국의 공업 설비 피해가 이상하리만큼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독일은 예전의 공업 생산력과 공업 대국의 지위를 순식간에 회복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황폐해진 유럽 경제를 재건하라고
마셜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던 미국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경제를 재건하라고 지가 돈을 대줬으면서 왜 불편해질까요? 왜냐면 마셜 플랜이 서유럽을 재건하고 부흥시켜서 공산권의 확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이 서유럽이 미국의 단단한 동맹 역할을 하게 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돈과 물자를 대주면서 유럽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공업 제품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려가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공업 제품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독일의 무역 흑자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고요. 독일의 늘어나는 무역 흑자 규모에 비례해서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외화 준비금 역시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일은 서독입니다. 지금이야 미 연준이 달러를 그냥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달러와 금이 연동되는 그런 화폐 제도였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연준은 그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시스템을 살펴보면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달러만이 금과 연동되고 금과 교환이 가능한 화폐였는데요. 그래서 달러를 가진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이 가진 달러를 미국에게 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독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벌어들인 달러를 달러 말고 금으로 교환해서 금으로 축적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또 다르죠. 만약에 서독이 달려와서 달러와 금을 교환해가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금 준비고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금 준비고가 감소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국가들의 금태환 요구가 있을 때 제때제때 응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게 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독일이 보유한 대량의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펼쳤던 방법을 살펴보면 독일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얻은 달러를 미국은 자기 나라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라고 거의 압박에 준하는 로비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금과 교환할 수 있는 달러 자금을 금과 교환하는 대신에 독일이 미국 무기를 사도록 반강제적으로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독일은 미국 무기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전쟁도 이미 끝난 마당에 그것도 패전국으로 끝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자기 나라를 분할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시까지 당하는 처지인데 굳이 미국 무기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당시에 서독이 미국 무기 구입에 미적미적대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니까 미국은 또 다른 수를 씁니다. 당시에 서독에 주둔해 있던 미국 주둔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공산권과 서구권 냉전의 최전선이 독일이었는데 만약에 미국과 소련 같은 냉전의 양 진영이 2차 대전 이후에 또다시 전쟁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될 장소는 독일이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서독 입장에서는 미국 주둔군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주둔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우리나라 주한미군처럼 안전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미군이 떠나서 사라져버리면 공산권에서 공격해왔을 때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미국은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독일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시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던 독일 입장에서는 미군의 보호가 더더욱 절실했던 상황인 건 사실이죠. 아무튼 이런 보호의 대가로 미국에게 무기를 사고 사실상 달러를 반납하면서 독일과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베트남전의 전비 충당을 위해서 엄청난 국채를 찍어내게 되는데 결국에 미국의 금유출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달러의 신용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달러에 대한 의심이 커질 때쯤 프랑스와 스페인은 곧바로 달려와서 달러와 금을 교환하겠다고 미국에 청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은 당시에 프랑스하고는 반대로 미국에게 달러와 금의 교환 청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물론 독일이 좋아서 한 행동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기세에 눌려서 독일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요구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독일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은 개별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필요성을 계속 키우게 만들었고요. 결국에 당시에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을 부추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향후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체가 되어서 유럽연합이라는 EU의 창립을 불러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작은 견제를 통해서 EU라는 더 큰 견제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요. 한때 독일은 미국하고 전쟁을 한 적국이었는데 전쟁 후에는 공산진영의 확장을 막는다고 미국이 독일 키워주고 우방국으로 만들고 또 그런 독일이 너무 커졌다고 미국은 견제를 하고 근데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너무 자기들 위주로 관계를 끌어가니까 유럽끼리 뭉쳐서 미국을 견제하고 이런 거 보면 국제관계는 그 상황에 따라 철저히 실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국제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큰 흐름은 뭉치는 것보다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오늘은 과거 독일과 미국 관계를 통해서 우호국이니 동맹이니 해도 각 국가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최근 국제 정세가 갑자기 중동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유럽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과 미국 이야기를 우선 해봤는데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최근 EU 이야기도 곧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